아이의 주관적 전능 경험에는 객관적 현실의 경험이 더해지게 된다. 후자는 전자를 대신할 수 없지만 이 두 경험은 공존하거나 변증법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위니캇은 아기가 전 단계의 경험을 다음 단계의 경험으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발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정신건강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였다. 그에 따르면 완전히 객관적인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은 주관적인 중심이 없이 타인들의 기대와 외적 자극에 반응하는 거짓 자기의 삶을 살게 된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자기 감각과 사적인 의미를 가진 개별화된 인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사적이고 결코 완전히 드러나는 법이 없는 경험의 중심으로서의 주관적 전능 경험을 유지해야만 한다. 어머니가 제공하는 안아주고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 안에서 한때 유아가 경험하는 주관적 전능 경험은 매우 소중한 유산과 자원으로 남는다. 그 초기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자발적인 욕망과 몸짓이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상하고 통합해야 하지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다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위니캇은 주관적 전능성과 객관적 현실이라는 두 가지 경험 사이에는 제3의 형태인 중간 경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관적 전능성 아래에서 아이는 자신이 바라는 젖가슴과 같은 대상을 창조했다고 느끼며 자신이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객관적 현실에 따라 조직된 경험에서 아이는 자신이 바라는 대상을 외부 세계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는 그 대상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 대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된다. 중간 대상은 주관적으로 창조되거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외부 세계에서 발견해야 하는 자신과 분리된 것도 아니다. 중간 대상은 주관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중간 대상의 지위는 그 정의상 모호하고 역설적이다. 아이의 중간 경험을 돕는 부모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가지는 모호성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에게 고민형이 특별하다면 부모는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많은 정신분석학 용어들처럼 중간 대상이란 용어도 일반인들에게 퍼져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공생적으로 융합하고 의존했던 단계에서 말러 등의 자아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리개별화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사용되는 대상을 지칭한다. 고민형과 같은 중간 대상은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동안 어머니의 상상적인 유대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위니캇이 강조하는 것은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전환은 아니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경험 양식 사이의 전환, 다시 말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전환이었다. 고민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머니를 대신해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민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이가 주관적인 전능감 속에서 창조한 어머니와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발견한 스스로의 존재하는 어머니 사이의 중간 대상이기 때문이며 특별히 그것이 아이의 확장된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모호성을 지닌 중간 대상은 대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능한 세계로부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적응해야 하고 협조해야 하는 현실 세계로 추락하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완충작용을 한다. 자, 여기까지 위니컷은 좀 보고 네. 여기서 멈춰서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중간 경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트랜지셔널 익스피리언스라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것은 중간 대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곰 인형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내 기억에 남는 건 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건을 빼앗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수건이 없으면 이 아이를 친정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런 것들요. 이런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위니캇이 가져왔는데 이 중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대상은 이
최초의 어떤 이런 중간 대상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가 흔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중간 대상 개념에서 중간 경험이라는 것으로 좀 확장되면서 어쩌면 우리의 정신활동 영역에서의 영성활동이나 예술활동이나 이런 쪽의 중간 대상 개념 혹은 중간 경험이라는 것을 확장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과 영성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중간 경험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영성가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떤 개념이라는 것 우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정신분석가 중에 영성과 정신분석을 소화해내는데 이 가교 역할을 할 때 이 가교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가 다른데 위니캇의 중간 대상이나 중간 경험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우선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중간 대상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중간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체험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체험이나 중간 대상이나 중간 경험이 어떻게 주변에서 어떻게 관찰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가죠. 중간 대상이라는 그게 보면 대체로 어떤 그 시기에 몇십 개월 된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관찰되는 행동인 것 같고 또 사실은 보면 성인들도 그와 유사하게 무언가 자기에게 친숙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중간 대상은 영원히 떠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형태를 바뀌면서 계속 나타나는데 아마 첫 번째 중간 대상이 아마 예시로 들은 것이 어떤 인형 혹은 뭐 자기를 업어주던 포대기 아니면 뭐 베개 아니면 젖병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걸어다니고 말하고 무언가 물건을 잡고 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그 애착 대상이 100% 엄마라고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이의 애착 대상이 이미 그 전부터 엄마를 넘어서 엄마 주변의 물건, 자기 몸, 자기 주변의 물건 이런 쪽으로 훨씬 이전부터 확장되어 간 게 아닐까. 또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뇌 발달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뇌 안에 어떤 신경세포들, 섬유들의 발달이 먼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 연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좋은 동작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하신 우리 김성희님이 가진 체험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그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부분도 아닌 것이 아이 내적 세계인 것도 아닌 것이 어떤 중간 영역의 어떤 부분이라고 느꼈었고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아이가 애착을 느끼는 어떤 담요라든가 이렇게 느꼈었는데 요즘은 또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물론 그건데 좀 달리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에만 국한되는 게 어른한테도 그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자발성, 새로운 어떤 독립성의 어떤 촉발, 새로운 대상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는 사실은 아이들 중간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은 그랬어요. 그냥 그냥 엄마가 충분하게 만족시켜줘서 항상 가까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그건 아니었고요. 아이들 자체가 되게 온순하고 잘 놀았어요, 되게. 그래서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고정적으로 뭔가 중간 대상을 가지고 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까 아이 물어보시길 그 이야기를 네, 했고요. 그래요. 예, 요즘에 중간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제 느낌은 조금 좀 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론을 좀 벗어나서 느끼는 중간 네, 여러분 대상이. 이론에 구애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원래 모호한 개념이에요. 중간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고 뭐라고 할까 위니카또 애써서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게 클리어가 하기 어려운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우리 각자 몫이라고 봐요. 이걸 이 중간 개념이나 중간 경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우리의 어떤 체험과 연결시켜서 이걸 의미 있는 것을 받아들이냐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김성희 말씀 계속하시죠. 음, 이게 제가 이제 50대이잖아요. 근데 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갱년기에서 예전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모속몰두 기간에서 그 참자와 거짓자기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 그 아이한테 모속몰두하는 기간 동안에 같이 아이하고 접촉했던 눈이 있잖아요. 눈 시선. 그 시선에 따라 아이가 내면화된다 표현해야 될까요? 그 통합되어지는 어떤 과정들, 또 본인이 존재로서 이렇게 더 발전되는 어떤 것들,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수치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치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거잖아요.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수치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어떤 부분에서의 도덕적인 어떤 부분으로서의 수치감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어 아까 말했던 결핍에 대한 어떤 상처에 대한, 그리고 아까 그 시선에 대해서 느꼈던 어머니의 모성몰두적인 시선이 아니라 굉장히 아이한테 향하는 시선이 아닌 것을 느꼈을 때 오는 아이의 그런 내재됐던 수치감,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그 수치감이 있었다면 그 수치감을 새롭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중간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자기의 자율성과 자유를 조금 더 거쳐갈 수 있는 그 터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중간 대상인 것 같고, 그게 갱년기에서도 나타난다고 저는 요즘에 느껴졌어요. 그냥 이건 제 혼자의 느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자기의 주관성이나 창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잘 제가 중간 대상을 영역으로 삼는 게 몇 가지가 요즘에 생겼어요. 말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그 부분을 하면서 제가 되게 자유로워진 걸 경험하거든요. 네. 어떤 다른 어떤 뭐 지적 효과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뭐 분석을 받거나 그것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발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내가 느끼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나를 느끼면서 수치와 그런 굉장히 도덕적인 수치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가혹한 슈퍼에고적인 수치감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을 제가 요즘 받아요. 그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나이를 먹는다, 새로운 나를 먹는다 그럴까요? 그걸 느끼거든요. 김성희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임상적으로는 프로이드가 슈퍼이고 개념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서 한편에서는 사회를 그러니까 소셜 티어리에서 사회 이론을 얘기를 할 때는 슈퍼이고가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임상에서 얘기할 때는 이 슈퍼이고는 없애버려야만 사람이 낫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슈퍼이거가 이게 도덕성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 자객에 강요된 외부로부터 강요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쩌면 부모님의 태도를 만약에 슈퍼이거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나를 처벌하는 부모님인데, 부모님의 처벌은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합니까? 아니면 부모님 말을 안 들었다고 처벌합니까? 말을 안 들었다고 처벌하죠. 그러니까 자의적인 처벌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거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쪽의 슈퍼이고는 도덕 관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시하게 초기 대상이 아주 가혹했다고 한다면 이 슈퍼이고도 하시한 슈퍼이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도덕성이나 이런 것은 별개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면에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슈퍼이고는 임상적으로는 완전히 해소시켜야 돼요.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프로이드가 봤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논문은 그렇게 여러 곳에 쓰진 않는데 아주 중요한 논문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었던 게 소셜 티어리 쪽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이론 쪽에서는 각자가 슈퍼이고가 있어야 된다. 각자가 사회 규범을 자기가 누군가 국가가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감옥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가나 사회가 가진 규범을 각자가 자기 것으로 가져가도록 만들어내는 이게 슈퍼이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슈퍼이고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건강한 슈퍼이고 아니고 나를 짓이기는 슈퍼이고일 때는 이 슈퍼이고 이 내용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배드아브가 슈퍼이고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여요. 대상관계 이런 쪽에서 본다고 한 슈퍼이고라고 하는 게 아주 배드아브가 뭐라고 할까 나를 퍼시큐터리 아브젝트죠. 그러니까 박해하는 대상 그것이 어떤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슈퍼이고로 불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꼼짝 못하게 했던 그 박해하는 대상을 우리에게서 지워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큰 자유스러움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축하드려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 중간 대상에 대한 얘기, 중간 경험에 대한 얘기 잠깐 더 나눠보죠. 저는 최근에 이제 느낀 게, 자기의 그런 주관적인 전능 경험하고 객관적인 현실 사이에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중간 대상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 저희 큰애가 이제, 먼 거리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를 구해주고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혼자 거의 이렇게 독립적인 출퇴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이제 뭐 학교를 가든 어디든 뭐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각하는 거나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죠. 내가 내 그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규모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하는 범위가 그 전에 이제 제가 부모로서 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을 했을 때 하고는 본인이 느끼는 거나 반응하는 게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그냥 깨우지도 않았는데 5시 10분에 일어나갖고 막 이제 화장을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보호나 이렇게 도움 아래서 살던 그런 존재에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서포트 해주던 존재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내가 내 현실 세계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어떤 객관적인 객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 자동차가 얘한테는 그런 존재, 중간 대상이 그렇죠. 어쩌면 아니었을까. 아마 네,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했어요. 자동차를 사는데 좀 도움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 차가 아빠 차예요? 자기 차예요? 뭐 소유는 뭐 제 이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가지고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게 자기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애매한 지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네, 목사님 이게 내 차라고 그랬다가 혼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 차 이거 내 차라. 그러니까 네. 이런 데서 아이 입장에 아이의 창조물이고 네. 현실적으로는 아빠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테디베어를 사왔지만 엄마가 사온 거 알아요. 그렇지만 지 거야. 지가 창조한 거라고 이 전능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주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서브젝티브한 부분이 희생되지 않으면서 현실과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